안녕하세요. 우리 또 헌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저에게 헌법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헌법의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기본권과 인권과 국가 권력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일 합법 정부를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고 또 국민대회를 열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올바른 정권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단일화가 각 당의 정파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진정 국민을 위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11시에 이제 여의도에서 단일화 추진위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12시 전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가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우리가 이 문서를 전달을 했는데 두 정당이 모두 시설 보호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경찰이 시설 보호 요청을 위해서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에게 문건만 전달했는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박찬종 위원장님께서 혼자 들어가서 전달하겠다라고 하셔서 혼자 들어가서 전달하는 일을 했고요. 12시에는 예정된 장소에서 우리 단일화를 촉구하는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부만 참석하고 수업 때문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한 목소리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12시 그 집회에 가서 저도 연설을 통해서 한 목소리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수업 이 제목을 유일 합법 정부다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는 72쪽입니다. 72쪽인데 제가 한번 좀 간단히 읽어볼게요. 좌파 진영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한반도 코리아죠. 한반도 전체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럼 정부가 아니냐. 그거는 불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데 지적을 해오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이 아닌 것을 이제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마 그동안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1960년, 70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양대학의 리영희 교수라고, 그러면 이신대 리라고 해요. 리영희 교수가 지금 유엔 총회의 결의문이 잘못됐다. 해석을 잘못해서 이승만 정권 이후 많은 우파 진영 사람들이 유엔 총회 결의를 오역해서 지금 잘못 그릇되게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문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좌파 학자들이 그 글도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거다 말이지. 유엔 총회의 결의를 이승만 정권이나 보수 우파에서 왜곡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계셔야만 어떤 논쟁에서도 지지 않는 것이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영어 원문을 그 이제 이 유엔 총회의 결의문을 제가 여러분께 함께 해석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영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지 마시고 문장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거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영어로 이제 우리가 코리아라고 표기를 했지요. 유엔 총회 결의문도 한반도는 코리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엔 총회 결의문을 보면 That part of Korea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한국의 that part예요. 어떤 건지 몰라도 어느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어느 부분이에요. 여러분 미리 힌트를 드리면 이것은 남한을 지칭합니다. 문장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고 that part of Korea는 한반도의 일부분인데, 그렇죠?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은 문장을 보시면 그건 남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여러분이 제가 뭘 설명 꼭 염두에 두시냐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코리아 즉 한반도 전체의 대표 국가이냐 아니면 38도 이남의 남한에서의 대표 정부냐 요 싸움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38도 이남에서만이 대한민국이 그 대표하는 정부인 것이다.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좌파 진영이 하고 있는 것이고 리영희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주장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유엔 총회 결의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팩트 체크를 우리가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즉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볼 내용은요. 머릿속에 항상 대한민국이 남북한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지 아니면 38도 이남 남한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에요. 유엔 총회는 어떻게 이 문장을 우리한테 이 문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자는 것이죠. 학자들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대표라고 유엔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38도 이남에서의 대표 국가인지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그 교과서에 나옵니다. 73쪽에 나오는데 요건 이제 그 디클레어는 선언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디클레어 다음에 문장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데트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트 이하를 유엔이 선언한다. 그다음에 5째 줄에 오면 또 데트 이하를 선언한다. 마지막에 데트 이하를 선언한다. 이게 3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장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전체를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잘라서 내려가면서 그냥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해서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세요. 젊었을 때는 발음이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더 나빠졌어요. 예. 우리 애들이 맨날 저 발음 나쁘다고 흉보입니다. 예. 자, 첫 번째 데트야예요.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어렵지 않죠, 그렇죠? 법적 정부가 설립되어 왔다 뜻입니다. 설립되었다 이런 뜻이죠. 즉 법적 정부가 설립되었음을 declare 선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떤 법적 정부냐? 가로가 있어요.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가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란 뜻이에요. 가로에다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법적 정부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북한은요 유엔이 자기네 말하는 그 DPRK로 하지 않고 노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어를 잘 들어보시면 북한 그러면 노스 코리아라고 하지 다른 표현 안 해요. 자 그러면 법적 정부가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부는요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예요. 여기까지 잘라보면 그 정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effective control, 효과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jurisdiction,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 대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갖고 있느냐? over that part of Korea, 한국의 그 부분이니까 이 남한입니다. 그렇죠? 남한 전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법적 정부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그럼 that part of Korea 다음에 보면 끊고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요까지 끊어봐요. temporary commission은 뭔가 임시위원회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선거를 감시한 위원단을 말합니다. 임시위원회가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이게 이제 관찰하고 상의하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유엔 위원회에 감시할 수 있었던 즉 임시위원회가 was able to니까 감시할 수 있었던 남한의 이제 남한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임시위원회가 와가지고 북한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 선거 과정을 다 감시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임시위원회가 감시할 수 있었던 남한 지역에 대해서 이펙티브 컨트롤과 주리스딕션을 가지고 있는 법적 정부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 이 뜻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요. in which는 그 회열과 마찬가지니까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예요. 자 보면 the great majority가 절대 다수죠.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인구의 주민의 절대 다수. 어떤 주민이냐? of all Korea니까 모든 한국의 주민의 절대 다수가 reside 살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임시위원회가 감시할 수 있었던 남한. 그 남한은 한국 올 코리아니까 모든 한반도의 주민의 절대 다수가 살고 있는 그 남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 당시 남한은 2천여만, 북한은 한 1,000만 정도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This government is based on 이 정부는 뭐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Which were a col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여기까지 보면요. 이 that part of Korea가 남한이죠. 그렇죠? 남한의 electorate는 유권자를 말해요. 유권자의 free will, 자유의지예요. 남한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지의 expression, 표현. 예. 표현에 기초를 둔 정부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엘리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참 해석이 어려워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뭐 올리다, 이런 뜻인데, 고도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요 엘리베이션은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우리나라 말에 더 적합한데, 굳이 한다면, 남한의 유권자의 자유의지의 표현으로, 근데 이 지위가 올라간, 근데 좀 기품이 있는, 높여진,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략을 해버리면, 생략해도 되는 문장이죠. 그렇죠? 남한의 유권자의 자유의지의 표현에 기초한 정부다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감시받았습니까? 임시위원회에 의해서 감시가 된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요.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왜 하나 없지요? 그거 하나 없어요? 아이고, 이게 큰 실수했네. 이게 중요한 건데, 아이고, 이 마지막 문장이 in Korea야, in Korea. 아, 이걸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이것이 only 유일한 정부란 뜻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졌네. in Korea. 예, in Korea. 예. in Korea가 빠졌어요. 아,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걸 뺐지? 여러분 이거 제가 일부러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이것은 in Korea 뭐가 뭐죠?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 뜻이. 자, 그럼 이 전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남한의 절대 다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이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정부는 이 남한에 대해서만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정부다 말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마지막인데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이 정부가 유일한 정부인데 밑에가 죄송합니다. in Korea가 있습니다. in Korea.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in Korea니까 그는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예요. 한반도에서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니까 유일한 정부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참 in Korea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시 이거 올려드릴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거는요. 제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책에는 in Korea가 돼 있는데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 뭔가면 우리 그 당시 3천만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은요. 2천만이 남한에 거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 남한에 2천만 주민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 즉 남한 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는 in Korea,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한반도에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정권이 있다는 것이죠. 있는데 대한민국만이 유엔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lawful government이면서 only government란 말이죠. 유일 합법 정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라는 말을 우리가 60년 동안이요. 대법원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말을 썼고 헌법재판소도 60년은 안 되지만 그 말을 써왔단 말이죠. 또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저 원문을 보면요. 남한이 남한 지역에서 유일 합법 정부다 이런 말이 없죠. 그렇죠? 세 번째 보시면 이건 in Korea가 빠져서 정말 죄송한데 이것이 유일한 정부다. in Korea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이 남한 지역에서의 유일한 정부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영희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는가 하면 남한은 남한 지역에서의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죠. 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말을 보더라도 남한이 남한 지역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남한에는요. 남한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 말고 다른 정부가 여러 개 있었다면 그 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문장적으로도 틀렸지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 대한민국은 남한에서의 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의 유일한 정부다. 즉 남한도 있었고 북한도 있었지만 북한은 합법 정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영희 교수의 주장은요. 대한민국은 남한에서만 유일한 정부다. 이런 말은 유엔 결의와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시 남한 지역에는 대한민국 정부 이외에 다른 정부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빼도. 예. 자, 여러분 이런 유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부수적 효과가 나왔냐면요. 첫째요. 6.25 전쟁이 발생했어요. 6.25 전쟁이 발생하니까 북한을 침략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여러분 누구만이 합법 정부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 말이죠. 따라서 이 북한에 있는 존재들은 합법 정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불법 침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합법 정부를 불법 괴뢰가 강제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유엔 안보리 결의의 기초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 관련돼서는요,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을 했죠. 근데 북한은요, 9월 9일 날 했습니다. 9월 9일 날. 그 다음에 이 유엔 총회 결정은 48년 12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수업 다 했는데, 47년 11월 달에는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1월 달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러 왔는데 감시단이 들어왔어요. 그네들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다시 유엔회가 문의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유엔에서 다시 결정을 해줘요. 상황이 그렇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즉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거를 했죠. 그럴 때 여러분 이미 공부를 했지만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4.3 사태를 일으켰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 책에 우리 강좌를 보니까 4.3 사태를 제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3만 명까지 막 들으셨는데, 저도 상당히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는데, 그 제주 4.3을 갖다가 민중 봉기였다 이런 거짓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 폭도다 말이죠. 그건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1년 판례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 것이다. 제가 확인도 좀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5월 10일 총선거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건국이 됩니다. 근데 북한은 9월 9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엔의 결의문은요, 12월 달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북한도 자기 나름의 정권이 만들어졌고 3개월 후인 12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무슨 결의를 했느냐. 방금 읽은 이 선언문을 12월 달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겠죠? 이미 두 개의 정권이, 우리는 합법 정부지만 북한도 스스로 자기네가 합법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 정권이 있었지만 유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살고 있는 남한의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정부는 남한에 대해서만 유효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정부는요, 이 법적 정부는 인코리아,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이제 유엔 총회가 48년 12월에 결의를 해준 겁니다. 영어 원문을 봐도 대한민국이 38도 이남에서만 관할권을 갖는 유일 정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또 알 수 있는 것이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 6.25 때 이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합법 정부를 공격하는 북한은 침략자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도와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어떤 일이 많았냐면, 지금 이제 이 유엔이 여러 가지 각종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보면 남한이 한반도에 대표적으로 갑니다. 하면 소련이나 동유럽 관련 국가들은요, 계속 어떤 말을 해왔냐면, 아니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도 있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를 대표하느냐, 왜 혼자 왔느냐 말이죠. 둘이 와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럴 때 대한민국 대사들은요, 뭘 제시한 줄 아십니까? 바로 유엔 결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야, 유엔 48년 12월 달에 유엔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읽어봐라 말이지. 읽어보니까 그래서 남한만이 한반도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이 유엔 결의문을 제시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반박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이게 정치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이게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유일 합법 정부는 우리가 어거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 중에서는 아니 북한도 바르샤바 그 조약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나토가 있고 바르샤바 조약이 있는데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이거는 91년에 해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산국가끼리 서로 협력하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입니다. 이거는 91년도에 그 해체가 됐습니다. 소련이 멸망했기 때문에 동유럽이 다 탈퇴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이라 하더라도 그 이제 이 북한을 지지한 사람들은 북한도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받았는데 왜 인정 안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항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요, 군사 동맹 기구에 불과해요. 즉 공산 국가들이 모여서 방어하기 위한 또 공격하기 위한 군사 협력체입니다. 어떤 나라에 국가를 승인하거나 정부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군사 동맹 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유엔은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든지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를 승인할 수 있고 정부를 승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유엔 기구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누가 옆에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근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죠.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공산 국가끼리의 군사 동맹 협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승인하거나 정부를 승인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나마 91년에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해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나토는 남아있죠? 그럼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전쟁 직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좀 지원하려고 하고 소련은 이걸 자기네가 강탈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그 소련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제가 알기로는 그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이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소련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여러 가지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게 압력을 놓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지금 침공해서 뺏으려는 이제 의도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토는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는 91년에 그 조약 기구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만 주변 친구들하고 뭐 혹시나 좀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바르샤바도 얘기하고 뭐 딴 얘기도 하면서 왜 근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달라 이 뜻입니다. 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1990년에 91년인가 90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어요.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토 조항이 있죠. 3절을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두고 있고, 그렇다면 38도 이북에 있는 북한은 뭐냐? 대한민국 영토를 강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북한을요, 불법 집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중적 지라고 저 분명히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헌법재판소도 그런 말을 하여 어떻게 하느냐? 북한은 본질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불법 집단이다. 그 성격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헌법 4조에 통일 조항이기 때문에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협력하는 동반자의 지위도 우리가 아울러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은 이중적 지위라고 말씀드렸죠. 불법 집단의 지위와 협력자의 지위를 다 갖는 것이다. 제가 지난 예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분명히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다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엔은 국가라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하여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확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을 지금 국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 속에 뭐 국가라고 한다든지 뭐 정부라고 한다든지 그건 다 상관없지만 법적으로는 국가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꼭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유엔 총회 결의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는 인코리아가 나오는데 다시 올려요. 인코리아 있잖아 이게. 자, 아까 없다 그랬는데 보세요. That 마지막 대뜻입니다. 마지막 문장.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그래서 따옴표를 쳐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적 정부가 in Korea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이 유엔 결의가 대트를 3개 선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줄에 나와 있는 That part of Korea는 남한이에요. 남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째 줄에 나와 있는 That part of Korea도 남한입니다. 남한. 그러니까 남한의 유권자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진 정부예요. 그러나 그 정부는 어떤 정부냐? 남한만의 정부가 아니라 in Korea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유엔 결의는 코리아와 that part of Korea를 구별해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시겠죠? 따라서 한반도가 that part of Korea가 그 that part of Korea에서의 유일 정부가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in Korea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이제 유엔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영어가 안 되신 분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영어가 잘 되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뭐 어떤 토론에 가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준비가 되어야 이것이 싸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거지를 누르는 방법은 명백한 논리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어거지를 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북한은 우리가 수교를 안 한 나라들은 노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북한을 표현할 때는 노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일반 법령들을 보면요, 법령들을 보면 이 법을 만든 목적, 의의 이런 것들을요 전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보통 법령은 전문이 없고
당의 이 법령을 만든 목적은 주로 1조에 있습니다. 1조. 제1조. 1조를 보면 1조 이렇게 해놓고 가로에 목적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법률을 하면 좀 심심할 때 찾아보세요. 보시면 1조에서 반드시 목적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헌법은 이런 목적 조항이 없어요. 없고 뭐가 있느냐?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전문은 본문 1조 그 이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한번 좀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전문을. 이제 이게 헌법 전문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하나만 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대한국민이 주어예요. 그렇죠? 대한국민은 쭉 나간단 말이죠.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그 부분인데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이제 이 헌법 전문은요.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주어는 아까 대한국민이고 마지막에 보면 개정한다예요. 개정한다. 근데 개정한다고 했을 때 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지고 그랬죠. 8번에 걸친 헌법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행 헌법은 몇 차 개헌이냐? 9차 개헌이죠. 그렇죠? 8번에 걸친 헌법을 이번에 고치니까 9차 개정에 해당한다. 그것이 거의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은요. 48년 7월 12일 그러니까 건국헌법 우리 7월 17일 날이 이제 그 제헌절인데 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기초로 해서 8번 고친 다음에 이번에 9번째 고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좀 더 내려가 주실래요? 요 문제 1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이고 2항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자, 우리 헌법은요. 좀 특색 있는 것이 목적이란 이 규정은 없고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헌법이면 정확한 명칭은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 법령집에서 찾아보시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쳐야 나와요. 헌법을 치면 안 나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어떻게 되면 이 헌법은요. 첫 번째 전문. 앞에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 전문과 본문이다. 그래서 본문은 몇 조? 1조부터 해가지고 130조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조부터 해서 이제 본문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형태는 일반 법령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령은 바로 1조가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헌법 전문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 헌법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은 그 나라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질서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법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정말 이 헌법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이런 유래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어떻게 고쳐져 왔느냐 이런 유래 등을 언급하는 문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는 전문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없는 나라도 있는데 보통 이 잘된 헌법을 보면요. 헌법에는 반드시 이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나 사상이나 가치는 무엇이고 조금 전에 봤지만 우리 헌법은 뭐 건국헌법에 48년 만들어진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8번 고친 다음에 이번에 또 고친단 말이죠. 이렇게 과정을 쭉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 헌법 전문에서 쭉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국민은 그 주어라 그랬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래서 끊어요. 두 번째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지금 뭐만 있느냐? 3.1운동과 4.19가 있습니다. 5.16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30 때는 5.16을 넣었었는데 그걸 뺐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5.18을 넣겠다.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러는데 우리가 근데 5.18 넣는 건 저는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5.18 넣자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제가 반대하는 글을 씁니다. 근데 지금 뭐 5.18을 넣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시대적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뭐 100가지가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제 문장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불의에 항거한 4.19 이건 제가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 위에 거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 말이 뭐냐 말이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임시정부의 법통.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단 말이죠. 이걸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됩니다. 하나는 북한은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실제로 임시정부의 요원들을 보면요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 안 해요. 그럼 뭘 인정하느냐? 김일성이 만주에서 뭐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는 중요시 하겠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저 법통이란 말이 뭐냐? 법통이란 말이 여러분이 그것을 자긍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요. 대한민국은 요 전에 뭐가 있었죠?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요 전에가 조선입니다. 조선이 있었고 이걸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고종 때. 제국이니까 임금의 나라다, 황제의 나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이럴 경우에 3.1운동을 일단 뭐 실패는 했지만은 역사적 의의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 의미는 매우 강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1919년 다음에 바로 뭡니까 하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임시정부. 그리고 나서 48년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법통이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했단 말이죠. 이거 뭔가 하면 첫째가 이런 의미겠어요. 정통성을 개선한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즉 뭡니까? 정통성은요. 우리는 뿌리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통성이란 말과 정체성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만 아셔도 오늘 유일합법정부하고 이것만 아셔도 오늘 수업은 여러분이 들어오신 효과가 있는 것이 정체성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도 뭐하는 존재냐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국가다 말이죠. 그런 뜻이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 내가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본질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사 참배를 갖다가
거의 참여했다. 그럴 경우에 그럴 때 물을 수가 있겠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거기서 참배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정체성은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김학성 너는 누구냐? 그건 뭐 제가 스스로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헌법 교수다 말이죠. 그건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무하다 왔냐 말이죠. 그럴 경우에 헌법 가르치다 왔다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노력해 왔단 말이죠. 그게 김학성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헌법 교수라 말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헌법 교수는 직업의 문제인 것이지 제 정체성 문제는 아닌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정체성은 그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두 번째, 정통성은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 정체성이 현재를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네가 누구냐. 근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말은요.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족보를 묻는 것이. 그렇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것이냐? 아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서 유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부터 우리는 그 법통을 정통성을 이어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김일성의 만주에서 투쟁을 북한 조선민주주의가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대한 과거 역사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강변을 합니다. 그럼 뭐 자기네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가 더 정확하고 멋있나요? 대한민국은 조선에서 제한제국에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족보를 묻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내가 누구냐를 묻는 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근데 네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 네 할아버지가 뭐하는 존재였냐? 이거는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묻는 것이. 우리 정강호 목사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쥐가 뭔데 대표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기적 회장을 지냈다. 그것도 하나의 대표성이 인정되지만 늘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주기철, 손양원 이런 우리 당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믿음의 기초를 갖다가 이루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의 대를 이어서 따라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정받고 좀 데려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건 뭐가 해당될까요? 정통성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님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해요.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통성은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를 부여하셨다고 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정통성 뭐죠? 이건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역사에 관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임시정부의 법적인 지위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왜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뭔가면 우리가 독립한 건요. 일제가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본이 미국한테 졌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상당히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건 맞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요. 이 임시정부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무슨 노력을 했나요?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안중근 의사다, 뭐 이봉창 열사다,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분들이 일본에 저항을 했단 말이죠. 또 유관순 누님도 할머니도 저항을 할 것이죠.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자금을 대고 노력을 하고 일제 치하의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에 일본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면서 좀 불운하죠. 그러나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말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둘 사항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점만이 아니다 이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임시정부 때부터 26년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해 피를 흘렸고 노력을 해왔다는 뜻이. 그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일제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건 맞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 손 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력으로 국가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또 피를 흘렸어요. 또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제에 이 대항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뭡니까? 이 대안이라고 하는 단어. 임시정부는 이 대안이란 단어. 대한제국에서 대안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요 관계. 여기에도 하나로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즉 정통성을 가진 국가다 말이죠.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말에 이 두 가지 의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과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가 그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26년간 또는 36년간 우리가 싸웠단 말이죠. 그 싸움의 결과로 얻은 측면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이 전문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봤는데 하나 좀 확인할 게 있어요. 다시 좀 하나 띄워주시죠. 본문을 전문을 좀 보여주시면 더 내려가세요. 쭉. 거기서 좀 위로 좀 올려주세요. 거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그런 말 있죠. 다 넷째 줄인데 오케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그럼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 자유를 붙였습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 이게 누구의 말이죠? 헌법을 만든 사람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해야 될 의무가 대통령, 국회, 법원, 행정부 모든 국가 권력자들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라고 하는 헌법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 진도를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 76쪽인데요.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원리. 여러분 이제 한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보시면 우리 5천만이 살고 있잖아요. 5천만이 살고 있으면 5천만 국민들을 갖다가 하나의 공동체로 남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남게 만들려면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할 때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유지하려고 하면요. 꼭 필요한 기본 원칙들이 있다. 원칙. 그 원칙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헌법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원리. 두 번째가 법치주의 원리예요. 세 번째는 사회 시장 경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 국가라고 합시다.
책에는 사회국가라고 했으니까 사회국가. 이건 법치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용어를 좀 달리하고 있죠. 사회원리라고, 사회주의라는 거 사회국가라는 말 썼어요. 네 번째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국제평화인데 제가 이걸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민주주의 하다 보면 쭉 뭐 선거도 나오고 정당도 나오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 전체 윤거 이렇게 네 수로 나누는데 대부분 헌법 교수들이 이렇게 네 수로 많이 나눠요. 근데 뭐 문화국가 원리라든지 또 환경 보존의 원리를 뭐 추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은요. 요거는 국내 질서입니다. 국내. 대한민국 내에서의 기본적인 이념이에요. 그러나 국제평화주의는요. 국내가 아니라 국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라를 상대로 할 때는요. 국제평화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여기서는 이게 이 민주국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사회주의라고 안 하고 사회국가라고 하느냐? 요게 여러분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원리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주의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를 갖고 있어? 공산주의를 갖고 있어?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회주의란 말 안 쓰고 사회국가란 말을 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 독일 사람들은요.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란 말을 잘 안 쓰고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이렇게 써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주 그 짜임새가 맞죠? 민주주의 대신에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세 번째가 사회국가 원리예요. 요건 세 단어가 용어상의 일치성이 있는데 요걸 국가라고 안 하고 주의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께 이제 독일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독일 사람들은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또 하나는 연방국가 원리라고 그래요. 연방국가 원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빈 공간에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독일 사람들은요. 첫째,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주국가 원리. 두 번째는 어떤 기둥이 필요하냐? 법대로 해야 되는 법치국가 원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회국가 원리가 필요하다. 사회국가 뭔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연방국가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를 만들 때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정부를 만들지 말, 단일 국가로 하지 말고 연방 국가로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여러 연방의 주에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들을 독일 교수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 책들을 보면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그다음에 연방국가 원리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원리란 말이 많이 안 쓰이거든요. 민주국가라는 말이. 따라서 뭘 많이 쓰냐? 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 헌법 교수 중에서는요.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이렇게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참고로 해두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 우리 헌법에 네 개의 기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국제평화주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헌법 구조를 보면 일본은 모든 전쟁을 부정합니다.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헌법 구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래놓고 뭘 갖고 있죠? 자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위대는요, 이 무기가 많이 있잖아요. 자위대는 신분이 군인이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경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자위대를 갖다가 진정한 군대로 만들고자 이 평화헌법을 고치자. 또 우리 일본이 많이 예전에 반성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단 안보라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소유할 수 있든지 또는 근데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헌법에 두자. 그래서 이 헌법 구조를 계속해서 고치려고 그랬지만 일본이 그 개정을 실패했습니다. 아직은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걔들은 이 국제평화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헌법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보는 것은요, 민주주의를 쭉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근데 법치주의를 보고 사회국가를 보고 근데 국제평화주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자 민주주의가 뭐냐 말이지. 자, 우리 이제 헌법에 이제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국가가 뭐냐 뭐 이런 것만 쭉 했었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말이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민주 뭡니까 이게 백성이죠. 백성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뭐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까? 국민 주권이라는 말과 같이 써요. 주권이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자, 그럼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요, 어떤 게 안 됩니까? 첫째로 여러분 출생이란 사실로 주인이 되면 안 되겠죠. 자, 힌트가 갑니까? 출생에 의해서 주인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뭡니까? 이 사우디 같은 왕정 국가가 그래요. 거기는 출생이란 사실에 의해서 아들이 또는 뭐 동생이 왕권을 잡는 말이죠. 그런 나라들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권력은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출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또 국가 권력이요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다고요? 전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 계층이나 특정 계급에만 권력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새 자유민주가 있고 인민민주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민주주의 이념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고 그런 사회는 뜻 아닌가요? 그랬는데 뭐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민이 그 정치적 공동체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여기서 질문에 답을 드린 것이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제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여러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요 다른 겁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이 많죠. 또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상 이거를 한번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뭡니까? 국민에게 자유가 부여될 것을 원하는 이즘이에요. 그렇죠? 자유를 달라, 자유. 예. 뭔지 몰라도 자유를 달라, 이 뜻이죠. 민주는요, 자유를 달란 말 안 해요. 민주는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겠다, 이 뜻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겠다. 그 말은 민주는요, 국민에게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개념상 양자가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이 아직도 감이 잘 안 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215년에 영국의 대헌장이 있습니다. 대헌장. 옛날 얘기죠. 1215년이니까 100년 전 얘기인데, 아니죠. 1000년 전 얘기네, 그치? 100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1215년에 대헌장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존 왕이 귀족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어떤 약속을 합니다. 둘이서. 앞으로 귀족들의 재산을 건드릴 때는, 또 신체를 억압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두 팀이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대헌장은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합니까? 민주주의 요소가 강합니까? 다시 한번요. 자, 이 왕하고 귀족들이 만나서 앞으로는 이 귀족들의 신분이나 재산을 국왕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라고 제안하는 문건이 뭔가면 이게 대헌장이에요. 대헌장. 자, 대헌장은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헌장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죠? 자유주의를 해달라는 것이. 그 중에서 누구의 자유입니까? 귀족들의 자유를 지켜달라, 이 뜻입니다. 귀족들의 자유를 지켜달라는 것이. 그렇죠? 여기서 민주는 나타나지 않아요. 민주가 나타나려면 이렇게 됩니다. 왕, 너 간둬라. 우리가 이 나라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민주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민주는 여기서 등장하지 않죠. 그죠? 좀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헌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 저건 자유 확보를 위한 논의였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어요. 대혁명. 이때도 뭔가 자유를 달라 요구를 했어요. 이때 자유를 달라고 했지만 이때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때는 군주 왕을 없앤다는 게, 왕을 없애고 군주를 없애고 국민이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1789년에 돼서야 비로소 나타난 것이. 저기 몇 년 걸렸습니까? 한 5, 600년 걸렸죠?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좀 뭐 이 자유를 사랑하는 이념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명백하게는요, 자유주의는 자유 확보에 포인트를 둔 것이고, 대표적 사건이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빨라요. 그 귀족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군주하고 싸운 것이, 그 귀족들이 군주 대신에 내가 군주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겠다, 그런 주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는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주를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고, 군주 너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프랑스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 뭡니까? 민이 주인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이때 강하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유와 민주를 개념상 구별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자유와 민주는 그동안에 서로 이게 형제애와 같은 관계를 지녔습니다. 왜냐? 자유주의의 싸움 대상과 민주주의의 투쟁 대상이 같았습니다. 누구였느냐? 절대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군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사람이 자유주의, 절대 군주를 없애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는요, 그 서로 뭐 비슷한 말로 쓰여도 상관없어요. 투쟁 대상이 딱 같았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지금은요, 자유민주 대신에요, 자유주의란 말이 아주 민주주의가 대신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민주에는 자유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민주에는 왜 자유가 포함되느냐? 민이 주인이 됐어요.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실제로 주인이 안 되고 뭐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선거 때만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공화국 체제가 된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에서는요, 국민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유가 없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민주주의 속에는요, 앞에 자유란 말을 안 써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됐는데 또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원리 속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는요, 모든 민주주의는 뭡니까? 자유가 없어도 자유민주주의로 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유란 말이 없어도 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좌파들이요, 문재인 정권도 지난번에 헌법 개정에서 이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반대하느냐? 아니, 민주 개념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왜 그 자유를 빼려고 하느냐 말이죠. 빼는 걸 반대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논리적 전개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자유를 빼서는 안 되느냐? 원래 민주주의에는 자유주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유란 말을 안 붙여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왜 자유를 강조하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이 민주주의란 단어가 모든 이 국가에서는요,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민주주의가. 민이 주인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 민주주의란 말을 쓰느냐. 공산주의들도요, 자기네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참 속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자기네가 민주주의를 한다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린 비판만 하는 것이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네들도 공산국가도 공산주의도 자기네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유진영도 야, 이면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지네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북한과 대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 안에 자유가 내포되어 있는 민주주의이지만, 그러나 짝퉁 민주주의가 있다면 짝퉁 민주주의, 그렇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도 이 민주주의를 써요. 소련이라든지 과거에, 또는 뭐 이 중국도 지네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단어를 씁니까? 민주주의 앞에 우리는 자유란 말을 씁니다. 자유. 왜 쓰느냐? 얘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에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란 말을 별도로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북한이 자기네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네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이걸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 앞에 자유를 꼭 붙여야 되는 것이고 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내용이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개념상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가 싸웠던 대상과 민주주의가 싸웠던 대상이 같았단 말이죠.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당연히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란 말을 안 써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새로운 이념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했어요. 공산주의가 자기네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한단 말이죠. 혼동시킨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 헌법에 딱 2번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조금 전에 나와 있는 헌법 전문. 좀 전에 봤죠? 헌법 전문에 보면 또 위에요. 거기 노란 거. 예. 그러니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뭐라고요? 확고히 하여 그랬습니다. 이거를 확고히 한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라. 그러니까 제일 큰 명제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4조를 좀 봐주세요. 4조 올려주세요. 자, 이 통일 조항이에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따라서 우리가 헌법은 뭐라고 말하죠? 헌법은요,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족적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한민족 간에 북한과 남한이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평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되죠? 헌법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해야 된다. 두 번째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과 4조에는요. 자유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8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8조. 8조. 또 올라가서 정당 8조 1항. 오케이. 이거 8조 4항. 네, 4항. 이게 이제 정당 해산 조항이에요. 우리나라가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뭐에 위배됩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랬는데 여기 잘 보시면 헌법은요. 자유라는 말 안 쓰고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썼어요. 즉 우리 다른 조항에서는요. 우리 헌법은 자유란 말을 굳이 안 씁니다. 그냥 민주란 말을 써요. 그러나 헌법은 통일조항 4조는 자유민주,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를 더욱 질서를 공고히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전문과 통일조항은 자유민주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의 인민민주에 대항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질서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한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요. 인민이 뭐냐? 인민. 인민과 국민은 달라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국민주권이라고 그러죠. 이때 국민은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 그 사람이 돈이 없건 또 많이 배우지 못했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신체에 흠이 있건 모든 사람은 다 국민입니다. 그러나
인민이란 말은요, 이 국민 중에서 누구만 말하느냐? 노동자와 농민, 군인, 요런 사람만을 주로 지칭해요. 노동자, 농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이 인민민주주의는 처음에 공산주의 시작은요, 국내 나라는 이런 말 안 쓰고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왜? 노동자와 농민은 한 국가에서 이 기존의 그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 억압을 당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이여 단결하자.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뭔가면 근로자와 농민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근로자와 농민에 의해서 다른 기득권층을 갖다가 억압하는 거, 강제하는 거, 그거는 정당화 된다 그래요. 우리 독재는 다 싫어하는데 지금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뭔가면 한 나라의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어 옳다. 따라서 그네들이 주인이 됐을 경우에 그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힘의 지배, 강력한 공권력 행사, 이런 것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면서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 정도만 하시자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꼭 머릿속에 두실 것은 우리는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의 주체들은 노동자, 농민 또는 뭐 군인 일부 이렇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나중에 한번 북한 헌법을 한번 소개를 간단히 그 부분을 이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관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주의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사회주의란 말이 있고 이제 사회민주주의란 말이 있어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요 사회민주주의와 갈등을 일으키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죠? 여러분께서 뭐 깊이 있게 우리가 헌법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사회주의는 이 공산주의를 말해요. 공산주의. 예. 즉 인민, 민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유민주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 이런 스타일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거는 그 독일의 지금의 3인당이나 스웨덴의 각종의 정당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회민주주의가 나오고 여러분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뭐 정확하게 설명 잘 드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머릿속에 우리나라, 미국.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3인당 또는 스웨덴도 아마 이 3인당 사회당인데 스웨덴의 사회당, 독일의 3인당 이런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를 해요. 다음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달라요. 이 사회민주주의는요, 왜 다르냐? 이 사람들은 사소유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요. 의회를 인정해요. 정당을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이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조금 더 이 복지와 이 보장을, 사회보장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사회민주주의건 자유민주주의건 모두가 뭡니까? 다 민주주의예요. 분명한 민주주의입니다. 이건 분명한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달라요. 사회주의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됐잖아요. 그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시행되면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계획이나 이념대로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계급의 이익에만 몰두해요. 또 노동대중의 요구하는 거리가 먼 추상적인 구호를 남발해요. 하다 보니까 수정주의가 생깁니다. 수정주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를 수정하는 게 생겼어요. 이 수정파가 뭡니까? 이게 사회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하고 이제 그 스웨덴을 보시면요. 우리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아파트에 많이 살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제 개인 주택에 살거든요. 그 주택에 살면 거기에 이제 그 이 개인 보일러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단독 주택 사시는 분들은 개인 보일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개인 보일러를 그 집 주인이 이 누굴 시켜가지고 소독 이게 청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개인 보일러를 반드시 2년인가 3년에 한 번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검사를 맡도록 됐어요. 안 맞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그럼 유서가 좀 다르죠? 아니 내 집에 좀 내가 이 개인 보일러를 망가졌으면 망가진 상태로 두는 것도 내 마음이요. 아니면 예컨대 고치는 것도 내 마음인데 독일은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안 하고 모든 집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보일러를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독일은 이게 역시 이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히 강한 나라다 말이죠.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좀 다른 점이죠. 이 사회보장과 복지를요, 독일이 상당히 이제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조금 억압해서라도 이 사회보장과 복지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걸 유럽 스타일을 보통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민주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의회 제도를 긍정하고 자유를 긍정하고 다 인정해요. 다만 우리하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뜻이. 제가 더 진도는 안 나가고 독일에서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독일은 여러분 그 대학생들 등록금 안 받습니다. 유럽은 등록금 안 받아요. 독일은 얼마큼 멋있는가 하면 유학생들도 등록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안 냅니다. 외국인도 안 받아요. 여러분 예컨대 독일 대학이 여러분 시설이 어떻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10만 도시에 대학이 하나씩 있는데 독일은 거기가 국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시키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등록금 안 받아요, 여러분. 외국인도 안 받아. 그런데 우리 애도 보면 1년에 한 40만 원만 내요. 그러면 가면 의료보험비를 내는 겁니다. 의료보험비. 나머지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 독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안 받고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대학을 운영하냐 말이죠. 우리는 슬로건으로 해요. 뭐 반값 등록금 주겠다라고 정치인들이 말만 떠들고 있고 실제로 도와주진 않단 말이죠. 독일 사람들은요. 독일 전체 국민들이 절약합니다. 절약해서 절약한 돈으로 대학의 등록금을 자유롭게 대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절약하는가 하면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95년에 교환교수 갔었을 때 보면 한 8명이 정도가 같이 이제 한 방을 썼는데요. 큰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커피를 이제 나눠 따라 마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이 김씨 아닙니까? 그러면 김 쓰고 밑에 이제 이게 정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잔 마셨다. 그럼 그 돈을 우리 거기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냅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 철저합니다. 커피 한 잔도. 또 제가 그 전화기를 쓰는데 전화기를 쓰면 이제 이게 그 당시는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 교수방에 있는 전화기가 2대인데 그 비서방에 있는 전화기를 쓰면 너무나 춥지도 않고 좋단 말이죠. 그럼 전화 오는 것도 받고 보내기도 하는데 보낼 때요 제가 다 이름을 씁니다. 김. 그다음에 한국에 전화 올 때 번호 쓰고 집에 할 때도 번호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 기억나는 그 여비서가 프라우 베커인데 베커란 이제 뭐 40, 50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노트에다가 이제 보니까 그 베커 다 써 있어요. 아주 그 낡은 이제 공책 같은 데다가 오늘이 2월 며칠이다. 그럼 거기다 베커 그 비서가 다 써요. 전화 한 통을.
근데 상대방 공적으로 하는 전화도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화는 그 비고란에 보면요, P라고 썼어요.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지만, 이제 독일은 프리바트인데, 이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 왜 쓰겠어요? 자기가 그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공적으로 전화 한 통에도 다 씁니다, 그거 다. 예. 그 다음에 그 사적으로 한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그럼 별도로 자기가 돈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관리하더라고.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이 이제 돌아와서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뭐 우리 대학에서도 보면 공용전화, 그 이제 우리가 이 시외로 하는 것 말고 시내에서 하는 전화는요, 거의 뭐 학생도 직원도 뭐 마구잡이를 써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95년도 독일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여비서가 전화하는데 일일이 다 메모를 하는 거 보면서, 야, 독일은 정말로 철저한 나라구나. 예. 제가 그냥 칭찬한 게 아니라 아주 뼈저리게 감명받은 것이,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낭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전 대학생들 등록금 없이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독일은 등록금을 안 받느냐? 이런 겁니다.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훈련 장소를 갖다가 돈이 있다고 대학을 가고 돈이 없다고 대학을 못 간다. 그거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또 대학을 안 가는 사람 상관없어요. 대학 안 가는 사람 전문학교 가더라도 거기서 마이스터가 되면요, 대학을 나오건 대학을 안 나오건 다 이 봉급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죠.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구호로만 등록금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 정말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려면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떤 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대학 등록금 반값이다 이렇게 한다고 등록금 반값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그 당시 보면 대학생들, 여러분 독일 대학생 돈 없어요. 얼마큼 돈이 없느냐? 제가 그 여학생들 보면요, 화자 가는 사람 제가 잘 못 봤어요. 그 이유는 뭔가면 제가 혼자 생각이지만 돈이 없어서 사치를 못하는 것이. 왜? 독일은 대학생 가자 대학이 되면 들어가면요, 부모로부터 도움 안 받습니다. 그것이 걔들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안 받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 용돈과 먹고 사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숙사로 하더라도 안 될 수 있죠. 그럴 때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학생들이 나라에서 빌려준 그 돈 갖고 예컨대 자기가 그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부모가 도와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학생들이 옷차림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반거지 같아요. 낭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철저하게 그 공부를 하고 또 젊어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언제 시간 될 때마다 독일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일본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좀 지났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